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재고자산일 거다. 그지? 요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2번.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하역료, 이런 것도, 그지? 각종 세금, 운송료, 이런 것들 전부 취득 부대 비용이더라. 3번.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출한 광고비, 이런 거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번.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이런 거 자산으로 처리될 거다. 그지?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2번.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거래가 나와 있네요. 분개해보고 그걸로 답 찾읍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 주당 액면금액이 500원, 요거를 주당 600원에 취득해서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00주는 소각했다. 주식회사 한국의 자기 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only 자본금 뿐이었다. 오케이. 자,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는다. 그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하더라. 그지? 그래서 취득할 때는 차변, 그거 팔아먹거나 소각하면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자, 금액은 300주 곱하기 600원 18만 원입니다. 대변, 돈을 현금 주고 취득했다고 가정할까? 대변 현금 18만 원 적겠지. 자, 요거 중에서 200주를 팔았답니다. 200 곱하기 600, 12만 원어치는 팔았다. 대변에 자기 주식 12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겠지. 현금으로 돈 들어왔다고 가정할까? 현금 500 곱하기 200, 10만 원 들어오네. 그지? 10만 원. 그러면 손해봤네. 2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다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비용 아니고 자본에 해당하고 자본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더라. 됐지? 그리고 나머지 6만 원어치는, 그지? 100주 6만 원어치는 소각했습니다.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대변에 자기 주식 6만 원. 그리고 차변에 소각했다. 그지? 그러면 자본금이 없어진다. 그지? 액면금액으로 기록합니다. 500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 5만 원이겠다. 그지? 5만 원이 차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 감소로 기록되겠지. 그리고 차이를 봅니다. 만 원만큼 손해본 거다. 그지? 액면금액으로 따지면 5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을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없애버리는데 돈 얼마 준 꼴입니까? 6만 원을 준 꼴이다. 그지? 그래서 손해봤다. 감자차손으로 차변 기록하고, 감자차손은 비용은 아니고 자본으로 분류되고 자본 중에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분개해 보았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 요거. 그리고 요거.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3개의 계정 과목이 등장했네.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이라는 거 등장했고 모두 다 뭘로 분류됩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더라. 그리고 자본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있었네. 요거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금으로 분류되더라. 그지? 그래서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분류를 보니까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거랑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것만 등장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칠 때는 뭐 차변에 그지? 이렇게 시험지에 뭐 이렇게 분계 적을 시간 없다, 그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분계 떠올리면서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어디로 분류되는지 딱딱 판단해서 답 찾으면 되겠지요.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3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X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칠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계산하십시오. 핵심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더라. 따라서 작년도 말에 기록되어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올해로 그대로 이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도 가능 증권과 그에 대한 평가손익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두 차변으로 해첨을 시키면 항상 취득 원가라는 금액이 차변으로 딱 해쳐 모여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팔아먹으면 차변으로 집계되어 있던 취득 원가만큼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질 거다. 그리고 팔아먹으면 돈 들어온다, 그지? 처분해서 받는 돈이 차변으로 기록될 거다. 그래서 그 두 개 비교해가지고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 출제됐다. 어떻게 비교하자고요? 팔아먹었을 때 받는 돈 파악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작년도 X1년도 3월 달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였습니까? 70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작년도 말에 기말 주가가 이제 파기되었어.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네. 그래서 2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리고 올해에 그 주식 중에서 원래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주만큼을 주당 6,000원에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자, 팔아먹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입니까? 100주 곱하기 6,000원, 60만 원 받았습니다. 요거랑 뭘 비교하자고요? 애당초 취득 원가를 비교하자고. 1000주가 700만 원이었어. 그거의 10%만큼을 그지? 팔았다. 취득원가로 따지면 얼마만큼을? 70만 원만큼을 팔았다 이겁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신속하게 답을 딱 뽑아낼 수 있는 거다. 됐지? 애당초 취득원가 따졌을 때 70만 원어치를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됐지? 그래서 문제 읽는 순간 한 30초 안에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거다. 자, 답 찾았고 참고로 그지? 한번 작년도 말의 회계 처리랑 재무상태표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작년도 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만 원 회계 처리했을 거야. 그러면 작년 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은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이겠지, 그지? 900만 원. 그리고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그지? 200만 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둘을 차변을 해체모 시키면 매도 가능 증권 9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해체모 시키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지? 200만 원을 마이너스로. 그래서 9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하면 애당초 취득원가인
700만 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작년도 말 상황이고 요거를 올해에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요거의 10%를 팔아먹었어. 그럼 회계처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기록하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없애야 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애당초 대변에 회계처리 되었던 거고 그거를 없애는 거니까 차변으로 분기한다. 평가이익. 자, 금액은요. 자, 900만 원에 10% 9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에 10% 20만 원 기록하고 순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차변으로 해체 모여있던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만큼이 대변에 기록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60만 원이야. 6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어. 그지? 대변으로 기록되는 거는 70만 원인데 자산 빠져나가는 거, 그지? 뭐 이제 수액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70만 원이라고 차변 집계돼 있다는 거, 요게 없어지면서 돈은 겨우 60만 원만 들어오다 보니까 손해봤다 이겁니다. 1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한다. 됐지? 70만 원인 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90만 원이랑 자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20만 원이야. 그지? 뭐 엄밀히 분석하면. 그런데 그냥 좀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순액으로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변으로 집계되어 있었잖아. 그지? 그게 없어졌다. 뭐 이렇게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70만 원만큼 없어지면서 60만 원만 돈 들어오니까 10만 원 손해 본 거다. 됐지요? 그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4번. 다음 중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미래 가치로 평가한다. 미래 가치가 아니고 오늘의 가치, 현재 가치로 평가 금액으로 기록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싱겁다, 그지? 이런 문장이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데 그 현재 가치라는 단어를 미래 가치로 좀 바꿔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2번 충당 부채는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와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는 걸 설정해 놨어. 그래 놓고 쓸데없이 직원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그거에 그냥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는 걸 써먹었다.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해진 용도로만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3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지? 뭐 이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요건도 있었다. 그지? 오케이. 4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기록해야 되겠다. 뭐 당연한 소리다. 그지? 뭐 도덕책 같은 얘기입니다. 맞다. 문제 5번. X2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의 중개수 수수료 15만 원이 들어서 그거 차감한 후 돈을 7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처분한 승합 자동차 관련 자료로 아래 감가상각법에서 감가상각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요? 중고차 팔았다 이겁니다. 다만 자 문제 자료 보면 취득을 X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2년치 감가상각하고 나서 문제 팔았으니까 2년치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현재 팔아먹을 때의
장부 금액까지 딱 당신이 계산해 보고 그거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계산해 보십시오라는 의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저 의도는 좋아. 그런데 X 1년 1월 1일에 취득해서 X 2년도 말에 팔았다라고 했으면 그냥 2년치 감가상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X 2년도 2년차 감가상각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는 좋은데 조금 불확실한 그런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출제할 때는 요 X 2년 12월 31일을 날짜 바꿉니다. X 3년 1월 1일.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지? X 1년과 X 2년 2년치 감가상각 기록하고 나서의 그 장부 금액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다 그죠? 이렇게 좀 날짜를 바꿔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료 X 1년 1월 1일에 샀고요.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고요. 정액법 5년 잔존금액, 잔존가치는 0원이에요. 이렇게 감가상각 2년치 해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팔아먹는 회계 처리해보자. 자, 1년마다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취득원가 1,500만 원에서 잔존가치 0 빼고 나누기 몇 년? 5년. 그러면 1,500만 원 나누기 5 하면 1년에 300만 원 감가상각비 기록하고 그러면 2년이면 600만 원 감가상각비가 차곡차곡 누적되었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저기 처리합시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감소 얼마? 1,500만 원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0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이 없어지는 겁니까? 처분할 당시 장부 금액이 900만 원이다. 그지? 900만 원만큼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 들어온 거는요.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800만 원 들어왔답니다. 800만 원. 그러면 조금 요걸 조금 공간을 늘려야 되겠네. 요렇게 하지. 그지? 900만 원만큼이 없어지는데. 그지? 900만 원만큼이 없어지는데 돈 들어온 거는 800만 원만 돈 들어왔어.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할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분석이 된다. 너무 쉬울까봐 수수료 게 끼워 넣었다. 그지? 수수료 때문에 800만 원 돈 들어왔다가 다시 15만 원 빠져나갔어. 그래서 수대로 따지면 7850000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0만 원 들어왔다가 그 중에서 다시 돈 빠져나갔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고 15만 원. 그지? 요 돈 빠져나간 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자, 자산 처분할 때 짜잘하게 수수료 같은 거 실질될 수 있어. 어떻게 처리하냐? 그 자산 처분이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유형자산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지? 따라서 짜잘한 수수료 이런 거를 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다가 끼워 넣어버려야 된다가 결론이었다. 그지? 그래서 처음 예상은 100만 원만큼 손해본 걸로 예상했는데 손해금액이 더 커졌다. 그지? 돈이 15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결론값, 손해본 결론값은 100만 원이 아니고 115만 원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최종 결론값 되겠네. 정답은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150000.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정답 바로 찾았다. 그지? 3번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가 기록되고 매출 원가의 상세 내역은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이라는 상세 산식에 따라서 계산되는 거고 그 내용까지도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다. 1, 2, 4번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수가 없다. 그지? 원재료 사용액 이런 거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될 거고 기말 저원품 재고액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될 거고 제조간접비 사용액 이런 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기록 안 된다. 그지?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총 제조원가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다 보니까 제조간접비 뭐 이런 항목은 따로 표시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개념으로 따지면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하는 산식 그 결과값 속에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오케이. 문제 7번. 다음 중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틀렸다 그지요? 변동원가라는 거는 총원가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지? 그러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가 4개 들어간다. 그 타이어가 어느 제품으로 투입됐는지 직접 추적 가능하고 재료비니까 직접 재료비다 이겁니다. 타이어 한 개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잖아. 차 한 대 만드는데 40만 원입니다. 그지? 그런 사례 생각해 보면 단위당 변동가는 항상 일정하구나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1번. 2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변동원가도 감소한다. 그지? 변동원가는 총원가가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지?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도 증가할 거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당연히 총원가도 감소하겠지. 2번 맞고. 3번. 직접 재료원가. 직접 재료비가 대부분의 경우 변동원가, 원가 행태더라. 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 4개 들어간다. 그죠? 그러한 사례. 직접 재료비가 무슨 원가 행태라고? 변동원가, 원가 행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변동원가다라는 의미고요. 다만 뭐 이렇게 문장 나와도 정답 전혀 찾는데 문제 없는데 3번 문장이 조금 더 정확하려면 이렇게 조금 문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가 변동원가, 원가 행태가 맞아.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가 물건 한 개 만드는데 4개씩 들어가는데 그 재료는 한 개씩 구입 못해 100개 단위로 구입해야 되는 재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실물을 보면. 그러면 자 100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봅시다. 1000만 원이 딱 그 1000만 원 들었어. 100개짜리 꾸러미 한 개 구입하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물건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25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한 개씩 4개씩 드니까. 그지? 그러면 25개까지 만드는 데는 어쨌든 재료비가 1000만 원 들어. 26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꾸러미 한 개 더 구입해야 돼. 그러면 2000만 원 총원가가 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50개까지 만들 수 있어. 그지? 51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또 1000원만짜리 한 개 더 사야 되니까, 그지? 3000만 원 들어. 그러면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가 행태 따져보면 직접 재료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단 원가 형태가 계단 원가라는 원가 행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3번 문장 조금 더 정확하게 고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직접 재료 원가는 대개의 경우 변동 원가,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3번 문장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를 곱해서 총 변동원가를 계산하겠지, 그지? 맞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지금은 종합원가 계산 특징을 찾아랍니다.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게 맞지, 그지? 정답은 2번. 3번 고객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별 원가 계산. 4번
제조간접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그지? 이런 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직접 원가, 기초 원가가 40만 원, 가공 원가가 50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80만 원이라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다, 그지? 자,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답 나왔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80만 원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40만 원이야. 40만 원 플러스 얼마? 제조간접비 40만 원. 아, 제조간접비는 40만 원이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가공가가 50만 원이래. 80만 원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가공가가 50만 원.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30만 원이다 이겁니다. 됐지? 제조간접비가 40만 원이고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이면, 그지? 80만 원은 직접 재료비 30만 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제 구해야 되잖아. 그거 플러스 제조간접비 40만 원. 얼마입니까? 네모 표시한 직접 노무비는 10만 원이 되겠지.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쉬웁니다. 문제 10번 봅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단계 배분법, 가공 부문의 원가부터 배분한답니다. 요거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한 후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 구하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단계 배분법인데요. 단계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 중에서 한쪽 방향만, 그치? 순서를 고려해서 한쪽 방향만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자, 가공 부문이 연마 부문으로 주는 거 요것만 고려하자 이겁니다. 자, 먼저 가공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주는 비율이 나와 있다, 그지? 자, 여기서 가공 부문이 연마 부문으로 주는 거 계산해 봅니다. 자, 50% 준다, 그지? 가공 부문으로 집계돼 있던 게 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 준대. 40만 원 곱하기 50%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지. 그 다음에 가공 부문에서 3라인, 그지? 요걸로 집계되는 원가 지금 계산해야 되잖아. 3라인으로 주는 거는 30% 준다, 그지? 40만 원 곱하기 30% 12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연마 부문이 3라인으로 주는 거 계산합시다. 자, 연마 부문이 3라인으로 주는 거. 자, 연마 부문에 처음 집계됐던 게 20만 원인데 가공 부문으로부터 얻어먹은 거 20만 원 있다, 그지? 그거까지 합산해야 되겠지. 요 40만 원을 다른 부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연마 부문에서 가공 부문으로 보내는 거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고려하지 말자. 그래서 연마 부문이 제조 부문으로 주는 것만 고려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연마 부문이 요 3라인으로 주는 거는 40만 원에 대해서
자, 분모는 35% 플러스 45%. 80%가 분모고요. 분자는 35%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자. 얼마입니까?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35 나누기 80 하면 17만 5천 원 계산됩니다. 이제 답 뽑아냅시다. 3 부문으로 집계되는 거. 가공 부문이 3 라인으로 주는 거는 12만 원. 연마 부문이 3 라인으로 주는 거 17만 5천 원. 앤드 애당초 3 라인에 집계되어 있던 게 50만 원. 그지? 이렇게 세 개 합산한 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2만 원 플러스 17만 5천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 795000 계산됩니다. 정답은 795000 4번 되겠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지?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우리 공부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뭐 이렇게 공부했었다. 그지? 그러한 세액공제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세금기한서 발급 못하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되는 사람들. 그지? 일반 과세자 또는 개인 간이 과세자 중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또는 규모 큰 개인사업자는 적용 안 한다라고 공부했다. 그지? 그 말이 동그라미 1번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고 2번. 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각 과세기간마다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어렴풋이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겁니다. 한도는 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 만약에 일반 과세자라면 한 과세연도가 6개월이니까 6개월에 500만 원 그러면 1년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똑같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세법은 규정을 정확하게 문구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한도를 6개월마다 따지는 거 아니야. 1년 단위로 한도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문장 어설프게 읽어가지고 맞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틀린 거야. 정확하게 연간 1000만 원 한도. 그래서 틀린 설명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공제 대상 사업자, 즉 영수증 발급 사업자 그런 사람들이 공제 대상이다, 그지? 그리고 법인 안 되고 규모 큰 개인 사업자 안 된다, 그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발급했을 때 세액공제 적용받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4번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본다. 그지? 세액공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다 보니까 납부세액을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좀 부연 설명 4번과 관련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만은 세액공제이지만 환급액을 플러스 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네. 오케이. 문제 12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성의 올해 1기 매출 관련 자료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총 매출액이 2천만 원인데 매출 N으로가 있네. 그러면 요거는 빼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1,7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거기서 10% 곱한 17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될 겁니다. 판매장려금 주의하자, 그지? 판매장려금 돈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 절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철저하게 재화용료 공급을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하는 겁니다. 판매장려금 돈 줬다고 해서 뭐 재화 또는 용역이 뭔가 작아지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다, 그지? 틀린 설명. 맞는 거 찾습니다. 2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 그지?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면세동산물 등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사용한 날이 아니고 구입한 날이었다, 그지? 4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거 공제받는 업종은 뭐였습니까? 제조업이었다, 그지? 그래서 음식점업은 안 된다.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아래의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근로소득이 1당 20만 원이고 4일치 80만 원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우리 알고 있다, 그지? 하루당 15만 원이야.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 초과해서 돈 받는 부분만 세금 내는 거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다. 그지? 뭐 요런 자료 다 제시해 줬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지? 계산합니다. 자, 하루당 20만 원이지만 15만 원 초과는 5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다, 그지? 며칠? 4일. 그래서 20만 원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20만 원은 80만 원에서 하루당 15만 원. 그러면 4일이면 60만 원이다, 그지? 그래서 80만 원에서 60만 원 빼서 20만 원 이렇게 뽑아내도 됩니다. 세금 계산하는 금액 출발점. 20만 원에 대해서 최고로 낮은 세율인 6% 곱합니다. 요게 산출세액이지. 여기서 근로소득 세공제라는 걸 추가로 빼줍니다. 55%.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거 100%에서 55% 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45%만큼만 결국 원천징수하는 꼴이 되겠지. 얼마입니까? 2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45% 하면 5,400원 계산되네. 정답은 4번. 줍니다. 문제 15번. 다음은 접대비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에는 얼마, 그 외의 경우에는 얼마를 초과하는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마지막 문제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출제범위 벗어나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자. 세법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 괜찮아. 그냥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활용해서 열심히 한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 가지고 10분, 20분 막 시간 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 잔소리 드렸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전산 세무 1급 과정에서 법인세 공부할 때 배울 내용입니다. 접대비라는 거는 우리 회사
업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은 지출인데 성격이 뭡니까? 뭐 고객하고 거래처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 개념을 열심히 상세하게 좀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한도 개념의 규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건별 접대비에 있어서 경조사비, 우리 중요한 고객사 사장님 아들이 결혼합니다. 우리 회사 가만 못 있는다고. 경조금 좀 줘야 돼. 그런 게 접대비잖아. 그런데 경조사비, 뭐 예식장 가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못하잖아. 증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정했는데 조금 높게 정해주었답니다. 20만 원까지는 봐준답니다. 현금으로 그냥 내도 그런 거 비용 처리해준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20만 원. 까지 봐준대. 경조금 성격의 접대비는. 그 외의 접대비는 접대비 썼을 때 신용카드 같은 거 끄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밥 먹었는지 어디에서 술 먹었는지 다 파악이 될 거다 그지? 진짜 접대비 지출이 맞고 그지? 돈 얼마 썼는지 파악이 정확하게 될 거야. 그런 차원에서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거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든지 현금 영수증 받든지 해서 나라에서 그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3만 원. 됐죠?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봐주는데 20만 원 초과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적격증비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접대비는 3만 원까지만 봐준다. 3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비 받아와가지고 나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하는 개인의 소득세 계산할 때도 당연히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 그지? 비용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게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소득세 내용으로 출제되었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법인세법 내용이었어. 우리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는 거였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10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